치매 정복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약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40대, 50대 중년기 이후에 치매를 막는 방법에 뇌운동, 신체운동 하나만 한다면 사람들이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서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까 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아픈 건 그 사람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거든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억력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옛날 기억까지도 없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감각도 많이 떨어져서 방, 베란다, 화장실 이런 거 자꾸 헷갈려 하시고 오래 살던 집에 골목이라든지 이런 거 헷갈려 하셔서 몇 시간씩 헤매거나 다른 데서 연락이 오거나 이러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적인 기능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 드라마를 봐도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관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주변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손주들, 먼 친척들을 못 알아봤는데 이제는 자기 아이도 못 알아보게 되고 심지어 자신도 못 알아봐서 거울을 보면서 자꾸 누가 와 있다, 저 사람 누구냐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가족들도 가슴이 무너지죠. 그렇게 똑똑하고 활발하게 지내신 분인데 이렇게 됐구나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치매를 무서워하게 됐죠. 하나만 한다면 신체 활동, 운동이 더 좋다고 얘기는 하겠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매일 해야 된다는 것. 남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것과 결부시켜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무릎이라든지 허리가 좀 불편해서 뛰거나 계단 오르기 이런 건 못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는데 아침 뉴스 시간엔 꼭 스트레치 하기로 정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반려견하고 같이 걷는 시간을 꼭 만들어서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은 매치가 되거든요. 그런 매치를 매일매일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하루 생활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7, 80%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7, 80%가 건강한 것, 유익한 것, 좋은 것으로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면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가면서 참 근데 그게 어려워요 하고 항상 얘기하시는 게 운동 좋고 사회활동하는 거 좋고 여기는 한데 여건이 참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일하러 나가야지 혼자 계시지 참 쉽지 않아요. 하나의 이게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습관 하나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조금씩 오래 누적이 되면서 바뀌기 시작해서 전체 시스템이 바뀌면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어렵게 쌓아놓은 습관과 좋은 시스템은 또 쉽게 안 망가져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 소요되는 거 아니라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작게는 3가지. 약치료, 운동치료, 뇌치료. 약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20% 30% 정도 개선 효과밖에 기하지 못하니까 운동과 뇌 자극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엔 사회적 자극이 꼭 필요해요. 책을 본다든지 단어를 외운다든지 노래 가사라든지 시 같은 걸 암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지적인 자극이고 뇌세포들을 자극해요. 그건 맞는데 그거를 남들과 교류를 해야 돼요. 남 앞에 가서 노래도 하고 얘기해주고 자기가 책에서 읽었던 재미있었던 거 설명도 해주고 또 남이 겪었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5손가락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뇌운동, 신체운동, 사회활동 이 3가지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심혈관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한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심장을 잘 돌보자. 그 다음에 건강한 식사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치매 예방 활동이고요. 치매가 온 사람도 이 5가지를 병행할 때 굉장히 진행을 늦추고 혹은 현재 증상에서 정지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인 작업 그런 것 중에 굉장히 수동적인 것부터 굉장히 능동적인 것까지 이렇게 레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는 것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인 지적 활동이에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낮에도 많이 주무시고 밤에도 주무시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집안일하고 정리하면서 라디오에서 아나운서 얘기도 듣고 음악도 듣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신문 같은 것도 그냥 눈으로 훑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리 내서 쭉 읽는다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신문처럼 단편적인 것보다는 잡지를 보거나 책을 보면서 기사를 쭉 하나 읽으면 훨씬 뇌에 자극이 돼요.
시를 짓는다든지 노래 가사를 외워서 적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더 큰 자극이 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건 더더욱 지적인 자극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능동적인 부분의 일들을 지적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많은 에너지 소모를 통해서 뇌세포들을 자극하고 일종의 독후감이죠. 뭐 길지 않아도 돼요. 짧게라도 스토리는 대개 이건데 예전에 봤었던 어떤 책하고 비슷했고 이 작가가 괜찮으니 또 한번 비슷한 거 있으면 사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간단한 느낌. 이런 것들을 정리해버릇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뇌 자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의 활동성, 창조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어르신분 중에서도 외국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악기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 연세에도 조금씩 느는구나 하고 느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런 자극이 정신건강, 뇌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니까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들이 결국 우리 몸의 여러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실제로 뇌 기능, 신경세포의 기능 이런 것들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혹은 반대로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거라면 예를 들어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비타민 B2, 6, 그다음에 엽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유라든지 또 생선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의 활성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또 와인 같은 것들도 뇌 기능에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물론 과음은 나쁘지만 적절한 양의 와인에는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야채류예요.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딸기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세포들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권장을 하죠. 근데 조금 더 크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게 되기에는 항상 식습관이 그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가끔 먹는 생선, 가끔 먹는 야채로는 안 되고요. 습관화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의 식성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자주 가거든요. 콩팥에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서 물은 우리 몸에 중요한 거니까 물은 안 내보내고 노폐물만 싹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콩팥이 농축을 못 시키니까 좀 묽은 소변이 나오게 되니까 금방금방 방광이 차서 자주 화장실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히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고 많은 종류의 야채, 견과류, 고기도 많이 드셔야 돼요. 단백질이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들은 탄수화물들, 과자, 빵, 떡, 면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식습관을 갖다가 젊어서부터 심지어 어려서부터 들이면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죠. 대개 치매에 잘 발병하는 연령이라고 하면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치매는 70대 초반 중반에 많이 걸려요. 실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뇌 위축은 몇 년 전부터 생기고요. 뇌 위축 되기 전에 뇌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몇 년 전에 생기고요. 아밀로이드를 측정을 해보면 아밀로이드의 축적은 10년, 15년, 심지어 20년 전부터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40대, 50대, 60대부터 누적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쯤에는 신경세포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동안 남아있는 신경세포로 어찌어찌 견디다 보니까 그동안 남아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이미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40대, 50대 중년기 이후에 나의 신체 건강, 뇌 건강을 위한 활동은 굉장히 단호하게,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결국 그때의 관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젊어서부터 관리를 열심히 한다면은요, 치매 예방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보고요. 3분의 2 정도가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 다음에 30% 정도가 혈관성 치매예요. 근데 이 둘은 약간 겹쳐져 있어요. 즉 어떤 분들은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가 같이 있는 분들도 꽤 돼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다든지 어떤 약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괜찮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오는 거죠. 그거는 2차성 치매라고 불러요.
2차성 치매는 그 원인이 되는 질환들에 대한 해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또 교통사고 안 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흡연, 운동 부족, 당뇨 조절, 혈압 조절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써 뇌 손상까지 오는 혈관성 치매로의 진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절로 생기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것조차도 신체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겁을 내시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알츠하이머 병. 그거는 굉장히 적다. 어느 정도 적으냐면 전체 알츠하이머 치매의 5% 이내. 그러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리스크가 조금 있는 그런 유전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유전자가 있다는 것과 그 유전자의 효과가 발현이 되는 것은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 생활을 영위하면 그런 유전자에 의한 효과는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어요. 치매를 멀리하는 방법, 치매를 막는 방법에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뇌세포의 건강을 무시하고 술, 지나친 담배, 운동은 전혀 안 해. 사람들 만나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맨날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몰두한다든지 젊어서부터 그렇게 지냈으면 그게 나중에 참 바뀌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식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면 패스트푸드라든지 짜게 먹는 것, 달게 먹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서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지어 비만, 흡연도 질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중년 이후 계속 지속되면 치매의 리스크가 아주 높아지거든요. 30에서 40% 정도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1.5배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에 굉장히 지장을 주니까 혈관성 치매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뇌세포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은 혈액순환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큰 관계 없을 걸로 알았는데 실제 역학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스웨덴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 2만 명과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했었던 2만 명을 장기적으로 추적을 했더니 혈관성 치매가 혈압 관리를 철저한 그룹에는 반도 안 될 정도로 적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알츠하이머 치매도 그쪽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기전이라든지 역학적인 관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혈관성 위험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 신경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라든지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 치매, 전두엽 치매 이런 식의 신경퇴행성 질환조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인식을 얻게 됐죠. 잠을 자는 것, 특히 밤에 잠을 자는 것에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생겼던 모든 신체적인 노폐물이나 활동의 결과물들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다음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낮 동안에 있었던 모든 정보,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에 대한 정보 처리를 뇌에서 해서 불필요한 정보들은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남기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조절되어 있어요. 낮에 햇볕을 받으면서 아침이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활동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밤이 되면 내 몸을 쉬게 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환경의 주기적인 변화에 맞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죠. 근데 말씀드린 피로 회복과 에너지 충전과 정보 처리와 이런 것들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못하게 되면 집중력 떨어지죠. 불안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우울증도 많이 생기죠. 혈압이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 리스크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활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너무 과다 수면도 좋지 않지만 너무 부족한 수면은 치매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개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 수면 시간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수면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약을 쓰다 보면 먹고서 많이 졸렸거나 이런 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일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설명도 듣고 하는데요. 많은 약들이 뇌 진정 효과를 유발하는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약 중에 우울증약, 항불안제, 또 본격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수면제 이런 것들은 신경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다만 약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기억력이 약해졌고 집중력이 약해졌고 이런 것과 치매 증상이 있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기전이 좀 다르죠. 치매의 경우는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숫자가 90, 80 줄어든 상태고요. 약물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는 세포들은 그대로 있는데 얘네들의 활동을 약으로 억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되고 해결이 돼서 약도 줄이고 나중에 끊을 수 있게 된다면 인지기능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약을 그렇게 쉽게 금방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결국 쭉 치료를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만성화된 기능 저하의 신경세포들이 실제로 활동을 많이 쉬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우울증 약물, 불면증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들은 인지 저하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 리스크가 약간이지만 올라가긴 한다는 것은 밝혀져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못 자면 치매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수면제 약을 먹으면 그래도 또 치매 생긴다.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불면증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요.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로 단기간 집중 치료를 하고 수면 위생, 생활 습관의 변경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약물을 크게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예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나 특히 단기 기억들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람 이름 들어도 여러 번 들어야지 기억이 나고 지난주에 갔었던 식당인데 식당 이름 잘 생각이 안 나고 기억 감퇴만으로 이거 치매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간 감각에 대한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분명히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 찾아오는 거 헷갈리는 거라든지 위치를 헷갈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디지털 키를 누르는 것도 사실은 위치에 대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헷갈린다든지 옷을 입을 때도 조끼 같은 게 있으면 조끼에 어느 쪽으로 팔을 끼워야 그 다음에 이쪽이 오른팔, 이쪽이 왼팔 이것에 대한 공간적인 구성이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단순한 기억 감퇴를 넘어서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검사나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문제, 정신 문제가 먼저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력은 별로 감퇴되지 않았는데 의심이 굉장히 늘어났다든지 몹시 불안해한다든지 누가 자꾸 물건 훔쳐간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매달 자물쇠 바꾸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꾸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조금 치매가 진행된 분들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그런 게 꽤 초기부터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노인에서의 우울증은 막 슬프고 괴롭고 이런 우울증보다는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고 꼼짝을 안 하려 하고 말수도 줄어들고 멍해지고 집중을 잘 못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보기에 작년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올 들어서 말수도 줄고 굉장히 반응도 느리고 이런 것 때문에 치매가 아닌가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큰 차이점은요. 치매는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시작되셨나 물어보면 몇 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의 경우는 비교적 한 달, 두 달 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그러세요. 치매가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시작되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는 우울증의 환자분들은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뇌의 생각과 판단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려져 있어요. 그걸 정신운동 지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억력 감퇴보다 더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노인 우울증 중에서는 망상적인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집이 망했다. 내가 큰 병에 있는데 자녀들이 속이고 얘기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식의 망상, 환각과 같은 정신증이 동반된 우울증이 노인분들에서는 꽤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전적으로 다르죠. 우울증은 항우울제나 이런 약들을 같이 쓰면서 빠르면 2, 3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호전이 되고 반응도 적절해지고 빨라지고 치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죠. 치매 정복은 일부 질환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또 약간 섬하게 열리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치매에서는 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많이 이용하는 신경세포들이 먼저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임상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콜린성 신경세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나온 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분해하는 효소를 분해하지 말라고 딱 붙잡아 버리면 나온 콜린이 계속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 들어보셨을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먹는 약들, 소위 치매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중지시키는 그런 약들이 쓰이고 있고요. 신경세포 자체가 점점 없어져 버리면 그 약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대부분 초기 치매나 중기 치매에는 효과가 있고요. 말기 치매에 가면은 그 약을 쭉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밀로이드가 안 생기게 하면 좋겠는데 아밀로이드는 치매 발병 10년, 20년 전부터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없을까 하는 연구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약이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주사를 맞으면 그 주사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체로서 가서 달라붙으면 백혈구 단백질이 와서 이것을 제거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였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없던 뇌세포가 생겨나지는 않겠지만 뇌세포가 자꾸 아밀로이드 때문에 죽고 있었는데 죽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 약의 효과를 더 좋게 하고 최근에 나온 약이 레카네맙이라는 약이고 상품명으로는 레캠비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그러면 뇌 속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그렇게 되면 신경세포들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걔네들이 많이 충분히 활성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면 더 나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나 늦어도 내년에는 들어와서 주사 치료가 시작이 될 거고 단 2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비용도 아직은 많이 비싸고 언제까지 맞아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점점 알츠하이머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